집에 있는 PC들이 모두 슈퍼컴퓨터가 될 것이다. 양자 컴퓨터 기술이 이제 상용화됐을 경우에는 노벨상 각 분야의 수상자가 내 방 안에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언맨을 보면요,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비서를 항상 옆에 두고 구두로 무언가를 지시하게 되죠. 아이언맨처럼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의 국민들 중 일부가 저 기상캐스터 너무 이쁘게 생겼고 말도 잘하는데 도대체 누구냐? 라고 방송국에 문의했다가 가상인간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보편화되게 될 경우 어느 순간인가는 직업의 멸종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의 박정호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과학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요즘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보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초전도체 바통 이어받은 맥신의 실체. 맥신이라는 건 일종의 신물질인데요. 탄소 성분과 금속 성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신물질입니다. 이걸 좀 더 편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1980년도만 하더라도요, 컴퓨터 칩셋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금속이라고 하면 한 10개 정도만 사용하면 된 거죠. 자, 그런데 2000년대 넘어서는 투여되는 금속 광물이 무려 30개 넘게 투여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60개까지도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많은 광종이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자연상에 있는 물질을 있는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이제 더 이상 고사양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기들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어마어마한 열 전도율을 보인다든가 어마어마하게 경량화된다든가 발열이 쉽게 돼서 온도를 어느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남다른 물질들이 있어야지만 고사양의 정보 처리라든가 연산 처리 제어 능력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많은 새로운 분야의 제품들이 특정 금속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합금해서 신물질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바로 이 맥신도 신물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맥신은 기존에 나와 있는 신물질에 비해서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전도성입니다. 그만큼 전기를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전기를 전달하는 물질들은 보편적으로 구리와 같이 좀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맥신은 경량,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남다른 경쟁력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또 가벼운 물질의 또 단점이 뭡니까? 강도가 약해요. 그런데 맥신은 강도가 또 강합니다. 그러니 전기도 잘 전달하면서 가벼워서 이동이나 편의성이 더 담보되고 뿐만 아니라 강도까지 강해서 안전하고 견고한 그런 물질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맥신이란 물질은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그 컨트롤을 제대로 못해요. 얼마만큼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규격에 맞춰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생산되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우리나라의 키스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에서 이제 맥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점점 열리고 있다라는 발언을 우리나라 내부에서까지 같이 하게 되면서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신과 관련된 이런 기술이 극단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나중에 휴대폰을 한번 충전하면 예를 들어서 며칠을 그냥 쓴다든가 한 달을 그냥 쓴다든가, 이거 과학기술적인 어떤 공상이긴 하지만요, 그만큼 이런 실물질이 가져다주는 혜택은 굉장히 놀랍고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요만한 어렸을 때 가지고 노는 미니카 돌리기 위한 모터가 있었어요. 그때 블랙 모터라고 해서 어린 마음에 되게 비싼 모터가 있는데 그 모터 하나면 그냥 테슬라 같은 자동차도 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열 전도율이 좋고 강도는 세고 그 다음에 가볍다라는 이런 물질들이 활용되기 시작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것들이 통째로 바뀝니다. 양자 컴퓨터 만들어질까? 이번에는 양자 관련주 급등. 양자 컴퓨터 기술이 이제 상용화됐을 경우에는 내 옆에 노벨상 각 분야의 수상자가 내 방 안에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화 아이언맨을 보면요,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비서를 항상 옆에 두고 자비스에게 구두로 무언가를 지시하게 되죠. 바로 그러한 모습, 내 스스로가 아이언맨처럼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집에서 양자 컴퓨터 여기 좀 심심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 좀 틀어줘. 예전에 내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주로 들었던 노래인데 그때 아마 인기가요 순위 1등, 2등 했을 것 같은데 라고만 얘기해도 바로 찾아서 주면서 5만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마치 비서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들 이제는 그런 거 불필요하게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가 있는 집에서 그냥 태풍의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 계산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송두리째 또 바뀌죠.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면 기존의 컴퓨터는 이진법만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이진수로 바꿔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 물건을 이리 가져오세요 라고 했었을 때 그 물건이라는 걸 지칭하기 위해선 이진법으로 수많은 물건 중에서 그 물건을 지정하기 위해선 이진수 0과 1로 조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엄청 열이 길어지겠죠. 이렇게 열이 길어진다는 건 컴퓨터가 그걸 이해해서 처리하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컴퓨터를 진화 발전시켰던 가장 큰 근저의 로직은 0과 1, 즉 전기가 통할 때와 전기가 통하지 않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신호를 조합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컴퓨터에게 지시하게 된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양자역학은 0과 1 사이에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하는 그 모호한 영역들을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젠 0과 1의 그 중간선상의 모호한 영역들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대두된다는 것은 그동안은 숫자 칸이 한 3,000칸 정도가 필요했다고 하면 이제는 몇 개 칸만 있으면 그런 명령을 자유롭게 컴퓨터에게 지시할 수 있게 된다면 연산 능력이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연산 능력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 가끔 답답할 때가 뭡니까? 저도 오락 참 좋아하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이 가끔 먹먹해질 때, 그리고 유튜버가 가끔 흐릿하게 보일 때, 이럴 때 좀 답답할 때 있는데 인터넷도 잘 안 될 때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집에 있는 PC들이 모두 슈퍼컴퓨터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된다. 이런 식의 비유적인 표현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직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요, 과학기술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가끔 제가 학교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할 것도 아니고 방송국에서 일할 건데요, 아나운서 할 건데 제가 과학기술을 꼭 알아야 될까요? 이런 말을 하는 제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미 러시아에서는요, 가상인간 기상캐스터가 실제 기상캐스터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러시아의 국민들 중 일부가 저 기상캐스터 너무 이쁘게 생겼고 말도 잘하는데 도대체 누구냐? 라고 방송국에 문의했다가 나중에 그게 가상인간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보편화되게 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방송국 입장에서는 비싸게 인건비 들여가면서 사람들을 채용하기보다는 그냥 가상인간으로 기상캐스터 역할을 맡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는 직업의 멸종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직업이나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과학기술만 알면 세상의 흐름을 잘 볼 수가 있고, 그건 달리 말하면 돈의 흐름, 그리고 사회의 변천,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의 변화까지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사례 연구로 발표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면요, 흙 나옵니다. 석유도 없고요, 리튬도 없고, 이처럼 우리나라는 지하자원 하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무역 규모도 10위권,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부분이나 특히 세계 특허 부분에서는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이거든요. 이렇게 아무 자원 하나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경제력을 갖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당연히
과학기술 발달이에요. 부강해진 나라들의 공통점은 자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구가 많고 적고도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공간적 요람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그 공간적 요람을 우리가 클러스터, 특히 혁신이 일어나는 클러스터다라고 해서 혁신 클러스터라고 불리우는데요. 클러스터는 쉽게 얘기해서 집적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간적으로요. 근데 이게 무조건 거리만, 물리적인 거리만 가깝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상의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요. 상호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집접된 곳,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혁신 클러스터는 다 아시는 동네죠. 실리콘밸리입니다. 이 실리콘밸리는요,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 있었던 스탠퍼드가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자신의 전 재산을 기술 개발 그리고 산학연에 희사하겠다라고 해서 스탠퍼드라는 대학을 샌프란시스코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연구소와 기업이 같이 협업을 하는 걸 중시해야 된다라는 게 초창기 설립 때부터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실제 이 공간에서 어마어마한 혁신 기업들이 많이 태동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HP, 인텔이라는 곳도 여기서 나온 것이고요. 그 밖에 여러 이 정보통신 분야의 초창기 하드웨어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많은 기반들이 이렇게 실리콘밸리에서 태동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둘 중 하나는 다 이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연구소를 두고 있을 정도로 이 실리콘밸리가 세계적인 IT의 또 요람이 됐었죠. 바로 이 실리콘밸리도 가장 가까이 버클리와 스탠퍼드라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있고요. 거기서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세계 웬만한 기업들의 연구소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도 거기 연구소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LG도 거기에 투자를 하기 위한 연구소, 연구 투자 인력들을 보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실리콘밸리를 얘기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사례 중에 미국과 조금 다른 결이지만 중요한 사례로 꼽히는 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프랑스도 낙후된 지역이 자동적으로 생겨버렸습니다. 특히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가 코트 다쥐르라는 지방인데요. 이 코트 다쥐르라는 지방은 프랑스의 동남부에 있는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조그마한 휴양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중해 인근에 있으니까 요트 타기도 좋고요. 풍광이 너무 멋스럽고, 그리고 조금 더 안쪽 내륙으로 들어가면 포도밭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냥 휴양지지 별다른 산업 거점이나 과학기술의 거점은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그들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라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는 포도밭, 요트, 그 다음에 해양 리조트 할 수가 있으니 그냥 관광지로 개발하자, 이렇게 처음으로 법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요. 그리고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서서히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자꾸 전 세계적인 하이테크 기업들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혹시 코트 다지르 지방에 우리 기업의 연구소가 입지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상한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무 직원들은 여긴 관광지라고요 하면서 그냥 끊었는데 자꾸 이상하잖아요. 한두 회사가 아니라 너무 많은 회사들이 연락이 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이상하다 해서 문제시했고, 이 조사를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하이테크 기업들이 단기 과제가 아니라 중장기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적지를 생각하고 검토했던 곳이 코트 다지르라 같은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전 세계적인 슈퍼 엔지니어들 1, 2년 또는 몇 개월 업무해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R&D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10년 이상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프로젝트는 어떤 곳이 적합하겠습니까? 뭔가 내가 일하는 기분도 들지만 휴양지에서 노는 기분도 들고, 그리고 여유로우면서 좀 한가하면서 이렇게 중기적인 장기적인 어떤 레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부쩍부쩍되는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필립스 뭐 이런 수많은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이 그런 부지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프랑스 정부에서 지중해 연안의 풍광 좋은 곳에 그런 터전을 잡고 있겠다고 하니 전화가 온 겁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프랑스의 코트 다지르 지방은 본인들의 전략 전술을 바꿔요. 이쪽 지방을 단순히 관광지로만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혁신 클러스터로 전 세계적인 기업과 그 다음에 연구
연구소를 유치하는 공간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일부 하는데요. 그 결과 지금은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유럽의 실리콘밸리다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도 단일 공간에 기업과 또는 대학과 또 대학 부설, 연구소들이 이렇게 밀집되기 시작하면서 클러스터가 형성되게 된 것이죠. 네, 우리 한국도 전 세계에서 참 높이 평가받고 있는 클러스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덕특구입니다. 앞서서 잠시 실리콘밸리 말씀드렸는데요. 실리콘밸리에 스탠퍼드가 있다면 현재 대덕특구에는 카이스트가 있죠. 바로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이 대덕특구에도 스탠퍼드 못지않은 수많은 인재들이 이렇게 매번 배출되고 있고요. 그런 카이스트 출신들이 바로 인근에 있는 대덕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소라든가 각종 연구 관련 공공기관에 취업을 해서 또 기업들이 취업을 해서 지금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고 산학연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이 대덕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대덕 연구단지에 뭐 연구소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덕 연구단지에는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중앙부처 산하연구기관이라든가 민간 기업 연구기관을 전부 다 얘기하려면 오늘 저한테 30분을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국책연구단지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요. 어떤 분야 연구소들이 있냐 하면 국방, 생명공학, 기초과학, 원자력, 지질, 천문, 한의학, 해양, 우주항공, 핵융합, 에너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따지면 삼성중공업, LG화학,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KTNG 이런 수많은 회사들의 연구소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올해가 대덕특구의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생각보다 역사가 굉장히 길죠. 특히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의 발달 없이 우리의 미래는 도모하기 어렵다. 우린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는 어떤 발언 아래 대덕 연구단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초기부터 설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R&D를 할 직접된 공간을 찾게 됐는데요. 앞서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이나 수도권 인근이 아니라 이렇게 대덕이라고 하는 한 중간쯤 내려가는 곳에 위치된 이유가 가장 크게 있는데요. 그 당시 홍릉에 있는 연구소들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그리고 그 연구 결과물들을 실제 제품화해서 수출하는 것은 저 우리 남한의 제일 밑에 끝에 있는 울산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아니면 포항 같은 곳에서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연구소와 산업 현장이 있는 저기 포항, 울산, 그 다음에 거제 이런 곳은 너무 원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과 연구소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간쯤에 바로 이 연구소를 놓아서 서울에 남아있는 홍릉 인근 그리고 서울 근처에 있는 기업들의 연구소와 코옥도 자유롭게 하고 반대로 저 남쪽에 있는 울산이나 부산이나 포항까지도 수월하게 내려갈 수 있는 부지가 적합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의 정 가운데 위치했다고 할 수 있는 대전에 이렇게 연구단지를 조성하게 생각한 게 하나 있고요. 대덕구는 여러 또 지리적 이점도 많았어요. 연구단지가 여러 각 지방에 그 연구 성과를 뿌리고 그 지역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요람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이 대덕은 호남고속도로도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지방까지도 가기가 쉽고 호남도 가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근처에 금강이 있기 때문에 공장이나 산업시설은 무엇보다 물이 중요하거든요. 그 물을 쉽게 조달받을 수 있는 장점도 놓여져 있어서 또 여기가 선택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덕 연구단지에 대한 개발은 처음에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기획이 됐다가 8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고 이 이후에도 대덕 연구단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도 대덕 연구단지에는 산학연을 하기 위한 복합 연구단지로 점점 수요가 늘기 시작해서 지금은 민간 기업 연구소들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뒤에는 아예 이 대덕 연구단지가 결국 실리콘밸리와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됐구나라는 인식 아래 대덕밸리를 아예 선언하는 선포하는 선포식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부터는요 대덕 연구개발특구법이 지정돼서 이게 특별법으로 통과돼서 대덕 연구
연구단지뿐만 아니라 유성구랑 대덕구 주변을 전부 연구개발 특구로 전환해서 다양한 연구 인프라를 쉽게 확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된 상황입니다. 저는 대덕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위를 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카이스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전, 세종 이거 두 개 다 합치면 근 10년 가까이 이 근처에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이 대덕 연구단지와 카이스트들 이런 분위기는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카이스트 학생들은 제일 먼저 영순위를 고려하는 자신의 커리어 패스가 창업입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학풍인데요. 카이스트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사업자를 안 낸 친구가 별로 없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나 이번에 교수님하고 개발하고 있는 거 그 랩실에 있는 걸로 교수님께 부탁드렸어. 뭘? 나 그걸로 사업해보면 안 돼요, 교수님 했더니 너 해볼 거면 해봐. 특허 출원하는 거 네 이름도 들어 넣었으니까 한번 해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창업을 정말 그 대학원 시절에 굉장히 많이 하는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울대는 학부 중심의 대학입니다. 역시 서울대에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려면 학부를 서울대에 나온 거가 서울대의 메인스트림인데요. 카이스트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학원 중심 대학입니다. 학부 숫자는 아주 작고요. 대학원 숫자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카이스트 동문들은 대학원을 카이스트에서 나온 사람들이지 학부는 어차피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학원에서 실질적으로 연구 기반, 특허 기반, 제품 서비스 기반으로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까지 접목하는 유일한 대학이 카이스트예요. 제가 해외에서 클러스터 관련한 연구를 위해서 해외 클러스터라든가 해외 국책 연구기관들을 굉장히 많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막스 프랑크 연구소라든가 뭐 이런 수많은 소피아 앙티폴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실리콘밸리 출장은 뭐 정말 너무나도 많이 갔고요. 그랬는데 그쪽에 갈 때마다 그쪽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요. 전문성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각각의 연구소들의 독자성,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연구소들이 외진 곳에 각각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융합 연구, 복합 연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융복합이 중요한 시기인데 융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건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근거리에 전혀 다른 이종 분야 아니면 유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소들이 근처에 즐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상시 연구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구 성과가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은 1970년대부터 기획해서 이종 연구소들을 한 곳에 모았다라는 거에 굉장히 놀라움을 많이 표명합니다. 이게 바로 대덕 연구특구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시너지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아젠다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아고라가 돼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제일 좋은 환경들, 전화해서 30분 만에 다 모일 수 있는 환경, 이거는 대덕 아니고선 지금 흉내가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초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소속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함께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기술 이전 협약의 내용이 무려 4,500억 원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초대박이다 라고 불렸던 게 있는데요. 바로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유전자 가위는 말 그대로 생명체가 보유한 DNA를 가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NA의 특정 부위를 절단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희귀 질환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든가 아니면 희귀 질환이 계속 유발되는 상황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치료의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위의 크기가 엄청나게 작고 소형화되는 게 이 유전자라는 아주 작은 것들을 우리가 재단하는 기술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진짜 나노 기술의 정점이다, 정수다 불러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이러한 그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바로 우리 대덕 연구단지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 성과를 내는 데는 생명연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는데요. 생명연은 기술 사업화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난 14년부터 22년까지 계약금 10억 원 이상 대형 기술 이전 계약 체결만 하더라도요 24건이나 체결을 했고요. 이 기술 이전 계약금은 지난 3년 동안 900% 가까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가장 중추적인 에너지의 대혁명, 그게 바로 핵융합입니다. 이 핵융합은 인공태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태양이 생기면 정말 많은 에너지에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공태양 연구를 몇 개의 선도적인 선진국들이 같이 코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한국의 인공태양 파트너, 한국의 인공태양의 주축이 또 대덕연구단지에 있어요. 이런 것들도 대덕연구단지에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을 발달하는 R&D 자금을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술과 국가를 지키는 데 사용하는 국방기술을 따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국방기술을 국가를 지키는 데 사용했다가 그 기술 중에 일부를 기업들이 그냥 일상의 제품과 서비스에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해준 게 많거든요. 바로 이 미래 최첨단의 국방 관련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ADD, 이 ADD도 바로 이 대덕연구단지 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국방에서부터 우리의 치료를 담당하는 유전자 치료, 그 다음에 미래 에너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인공태양 등 이 모든 것들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대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ADD는 국방과학연구소로 우리나라의 무기체계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국방을 위해서 이 무기체계를 연구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출로 이어지는 성과가 요즘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전투기 탱크 등 173억 달러 정도를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가 바로 ADD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유럽의 정세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폴란드라든가 러시아 접경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재래식 무기를 비롯해서 최첨단 무기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많이 생겼는데요. 그 과정에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의 무기들 중에서 가장 신뢰감 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라는 게 이미 검증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폴란드를 비롯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도 우리 ADD에서 개발한 무기들을 많이 수입해서 가져가다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 그리고 경제 발전의 미래 지형도를 결정하는 곳은 사실은 대덕특구입니다. 대덕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그 연구 성과가 나와서 그게 기업들에게 어떻게 이전되고 사업화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 주력 산업 분야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 미래의 산업과 기술과 경제를 미리 엿보려면 대덕에 가보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런 대덕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 흐름 속에서 기존에 있었던 연구 기관들을 어떻게 하면 한 곳에 모을지를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고민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는 초창기 처음부터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놨던 아주 좋은 포석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덕연구단지는 지금 이 순간 융복합되고 있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덕은 이제 50년이 어떻게 보면 첫 단추일 뿐이고요. 향후 50년이 더 기대되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도 경제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초전도체니 맥심이니 이런 많은 과학기술 용어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런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경제적인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투자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학기술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덕, 그러니 우리 미래의 가장 중요한 공간적인 곳이 바로 대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